네, 오늘 강의는 뭐 특별한 책이나 논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기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책 두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정치연구소 소장을 할 때 제국회 회의록 감독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수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그 성과로서 나온 책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책은 제가 대표 저자를 한 1948년 헌법을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 제헌헌법이라고 불리는 정신명칭은 대한민국 헌법인데 이게 우리 역사 중에서 헌법 제정을 위한 회의의 회의록이 그대로 남아있는 유일한 헌법입니다. 이게 이제 속기록 형식이니까 굉장히 일찍했는데 그것을 요즘 그 현대어로 풀고 축약을 해서 이렇게 편하게 만든 책이고요. 두 번째 오늘이 온다라는 책은 제국회 시기 2년 전체 회의록이 지금 국회 웹사이트에 국회 회의록이라는 그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 볼 수 있는데 더블 컬럼으로 해서 8,몇백 페이지고 요새 이런 책으로 하면 한 3만 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엄청난 분량인데 그것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잘 정리한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윈스턴 처칠은 다 아실 거지만 처칠은 노벨 문학상 타는 거 알고 계세요? 예, 아시는 분도 계시네요. 예,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이 사람이 20대 중반부터 국회 의원을 하면서 정치의 일선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시기에 책 4가지 시리즈 20권을 씁니다. 20권을 쓰고 그게 이제 또 자기 경험들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탈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찍어야 되니까 저는 좀 가까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좋아하는데 찍어야 된다고 올라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예를 들면 이 첫 번째 시리즈 1920년대에 쓰여졌는데 1차 대전의 그 경험에 대해서 책 6권으로 씁니다. 이때 이 기간에 거의 한 5년 동안 그 재무장관을 하고 있으면서도 엄청난 공부를 하고 또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처칠 같은 사람이 처칠의 한 말 중에서 역사를 공부하라. 그 속에 국가 경영의 모든 비밀이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2차 대전을 닥쳐서 그렇게 세계를 구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 배경에는 이런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 계신 분들도 지도자의 지식과 덕 속에 여러 자질들이 필요하지만 그 지식 중에 하나로서 역사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지 않을까. 경문이 넓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개인이 쌓을 수 있는 경문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는 그 상황과 개인과 개인의 결단, 과와 업적들이 들어있고 그 속에 자기 이익을 하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성찰해 보시면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국회 시기의 한국 정치에 대해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이라는 관점, 우리
헌정제도의 많은 부분이 이 시기로부터 연결되는 중간에 단절이 있지만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제도적인 성취, 또 그때 이런 한국 민주주의의 첫 출발이니까 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게 대한 국제적인 평가가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국을 비롯한 유엔이 대규모로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1945년 8월에 해방이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미소 공동위원회 등을 통해서 단일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다 좌절되면서 1947년 10월에 한국 문제가 정책적 지간 한국의 독립 문제가 그때 이제 가출범한 유엔 국제연합에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연합에서 1947년 11월 뉴욕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남북 간의 총선거를 실시해서 정부를 수립하고 한국을 독립시킨다 이런 그 결의를 유엔에서 하게 됐죠. 아시다시피 그때 선거 감시를 선거 감독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한국에 파견된 유엔 위원단이 북한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소련군이 이제 막고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남쪽에서만 남한에서만 200석의 자리를 두고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울크 시기라고 하는 것은 1948년 5월 10일에 50선거가 실시되고 그래서 5월 31일 국회가 개원을 합니다. 그래서 1950년 5월 30일까지 2년의 임기를 가졌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죠. 7월 17일에 헌법이 선포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되고 8월 15일에 정부 수립식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 그 사이에 또 북한에서는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 되고 또 바로 정부 출범 2개월 만에 여순 사태가 벌어집니다. 12월에는 국제연합 총회에서 대한민국 승인이 됐고요. 또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 1949년 6월에 미군의 완전 철수입니다. 왜 그런 좀 위급한 순간에 미군이 완전 철수했느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2차 대전 때 거의 800만 명 가까운 청년들이 징집을 해서 세계 각지에 아시아, 태평양, 버마, 유럽, 북아프리카까지 다 이렇게 있고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왜 우리 아이들을 다시 집으로 불러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급격하게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막 예산도 줄여야 되고. 그 중에서 전략적 가치가 덜하다고 판단한 지역 중에 한반도이고 전략적 가치가 덜할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유럽에서부터 우리 한반도까지 생각해 보시면 1948년의 시점이라 그러면 동독에서부터 북한까지 전부 다 빨갛습니다. 그죠? 소련, 중국, 동유럽, 지금은 소련에서 벗어난 카자흐스탄 이런 데는 다 그 끝에 이제 코딱지만 조그맣게 이제 붙어 있으니까 이게
군사적으로 방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완전 철수하게 되고, 그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 선포가 있었고, 에치슨 선언이라고 미 국무장관이 동아시아 극동의 미국 방어선을 알래스칸 열도에서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까지 그으면서 이제 한반도를 거기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방어선 바깥에 이렇게 되는 이런 사건이 있고, 농지개혁법의 시행이나 같은 사건도 있고, 5월 30일에 임기 종료되고 2대 국회 선거가 실시된 다음에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국회 개원을 6월 17일, 18일 날 하는데 그 일주일 뒤에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제국회 의원들이 개원식 하고 나서 그러면서 기념 촬영을 한 사실입니다. 이때 그 국회의원들 보면은 여러모로 민원연대 오시기 전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요새 국회의원들보다 정말 뛰어난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그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오히려 그 때문에 세계 만방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외국어부터 시작해서 온갖 세계에 대한 경험, 학식, 그야말로 최고 엘리트일 뿐만 아니라 그런 그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대거 진출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회 시기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정치사의 관점에서 특정한 사건이나 시대를 보려면 일단 그 둘러싸고 있는 정세를 봐야 됩니다. 세계, 특히 세계 정세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세계 정세가 어땠느냐? 1948년을 전후한 시점에서의 세계 정세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이제 냉전이 태동한 시기다. 물론 이제 동서냉전이 미국과 소련 중심으로 동서냉전이 태동한 시기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자유주의 세계 질서 또는 그 규칙 기반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것이 요새 언론이나 신문에서도 많이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규칙 기반 세계 질서가 서방을 중심으로 해서 또 출범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진은 1944년 그러니까 이제 연합국의 승리가 이제 가시화되는 이런 시점이죠. 거기에서 브레튼 우드스 회담이라고 해서 세계 경제 질서를 전쟁 2차 대전 후에 어떻게 짤 것인가 그런 표현. 이게 브레튼 우드스 체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블록 경제를 깨뜨리고 보편적인 규칙에 입각하고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 근본이체 자유무역 이런 데 대해서 두 달여의 회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합의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IMF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가트 무역과 관세 일반 협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자유무역이 제도적 토대를 따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엔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도 이제 세계사적으로 보면 정말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일단 뭐 크고 작은 나라도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동등한 참여자로서 집단 안보와 공동의 협력을 도모하는 그런 국제기구를 만드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대표적인 그런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나 동시에 잘 알고 있는 그런 냉전이 동서냉전이 심화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사진은 그 1948년 6월부터 49년 5월까지 진행된 베를린 서베를린 봉쇄와 그 봉쇄에 대한 사진입니다. 독일이 이제 동서로 연합국
미국과 미영, 프랑스와 소련에서 이렇게 나눠서 점령이 되는데 베를린은 이제 저 동동, 북동쪽에 저 끝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베를린 같은 중요한 도시를 소련에 다 넘길 수 없으니까 베를린도 이제 동수로 나누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서독에서 베를린까지 쭉 가는 길도 있고 그러는데 미국 소련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봉쇄를 합니다. 그 통로를. 그래서 이제 뭐 먹고 살 방법이 없어지는데 그것을 베를린 에어리스트 그러니까 공중 투하 생필품 같은 것을 이 8개월에 걸쳐서 투하를 하고 근데 이제 그 어린이들이 이제 투하하는 물품을 보면서 이제 기뻐하는 이런 모습이죠. 여기서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고 이미 2차 대전 종전 이전부터 뭐 폴란드의 정부의 처리 문제라든지 체코에서의 공산 쿠데타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건을 거치면서 냉전이 본격화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그러면은 남한의 경제와 정치는 어떠냐? 남한 경제는 이 2차 대전 19세기 전반기에 이제 블록 경제라고 해서 제국주 중심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식민지나 외신 국가들이 경제 체제를 이룹니다. 자유무역과 다른 형태죠. 올해 한반도는 이제 일본 중심의 동북아, 일본, 만주, 대만, 중국 연안을 포함하는 동북아 블록 경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해체되고 또 남북한도 이제 분단이 되고 사실 한 6년에 이르르면 그 교류도 없어지니까 교류도 굉장히 제한되니까 남한은 이제 에너지도 없고 공업 기반 시설도 부족하고 특히 이제 쌀값이 곡물 가격이 굉장히 불안정해서 이것 때문에 폭동도 일어나고 난립니다. 그래서 미국 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북한은 체제를 빨리 안정화합니다. 1946년 2월에 임시인민위원회라는 일종의 준정부 조직을 만드는데 그때 벌써 김일성이 그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됐죠. 47년 임시적 빼고 인민위원회 48년 최고 인민위원회와 최고 인민대표자 회의를 거치면서 이제 북한 정권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모든 단계에서 김일성이 대표가 되는 것이죠. 소련의 군사적인 지원이 많았고 또 특히 중국 혁명 당시에 인민해방군에서 활동한 조선인 부대들이 수만 명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오고 하면서 굉장히 체제도 안정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준비가 잘 된 그런 상태죠. 뭐 남한은 북한에서 한 200~300만 명 넘어와가지고 갑자기 넘어오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남한이 많고 내부에서도 반란도 있고 또 선거 50선거 시절 때는 무장장이 발생해가지고 수백 명이 사실 죽었습니다. 공무원, 경찰도 많이 죽고 그 가족 또 그 무장 봉기를 일으킨 세력도 한 200명 이상 또 사살당하고 뭐 이런 논란도 있고 또 그 미군이 철수한다는 것은 뭐 48년부터 계속 미국에서 이야기합니다. 불안하죠. 이 상태에서 미국 가면 어떻게 하나. 또 지도자들 사이 분열 등등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책들로서 많이 쓰여졌는데 오늘은 그것보다 오히려 덜 이야기되던 제국계식 혁명정치를 민주주의 기원이라는 부족하지만 올바른 방향의 출발과 성과 오늘날까지의 유산
있는 그런 시기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민주주의적인 선거, 그 다음에 헌법의 제정, 그다음 입법, 그 다음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교육의 환경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요새는 이제 의원님들은 크고 검은 차를 타고 이제 기사 수행해서 기사 타고 있고, 사무실에 들어가시면 이제 8명입니까? 9명 붙죠. 모든 직원이 있는데, 이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장소, 국회 회의장도 없죠. 이게 중앙청 아시죠? 지금 없어진 청독부 건물 중앙청의 중앙홀입니다. 여기를 이제 회의장으로 개조해가지고 이제 사용했죠. 그러니까 이 회의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단 또 교통도 안 좋은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숙식 해결부터가 제대로 안 됩니다. 공급도 작고. 여기 회에서는 무슨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기가할 데도 없다. 그래서 어디에 큰 옛날 큰 요리집 같은 거 빌려가지고 빌려서 일본식 가담을 가는데 이걸 딱 나눠서 한 방에 4명씩 재운다. 뭐 이런 그 대책을 마련했다고 김진정 교수위원장 이야기하니까 그때 임시 6월 8일이니까 개원하고 일주일쯤 됐을 텐데 임시 의장인 이승만 의장이 밥을 먹어야지 회의도 하루 종일 하는데 숙식 문제가 잘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750원은 비싼 거 같고 500원 정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내고를 좀 해봐라 뭐 이런 하여간 그런 게 그 당시 상황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적 선거의 관점에서 정계 시기를 보면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측면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문화적 조건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선거입니다. 근데 선거가 요식적인 선거가 아니라 통치사회에서는 경쟁적 선거라고 이야기하고 또 국제선거감시기구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학적으로는 그 선거의 4대 원칙 아시죠? 보통선거, 모든 성인들이 할 수 있다. 보통선거, 직접, 비밀, 평등 선거. 이렇게 이제 4가지 조건이 갖춰지는 것을 민주적인 선거라고 하는데, 5월 10일에 치러진 이 선거를 보시면 좀 자세히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일단 그 세계적인 추세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게 남녀 평등으로 모든 여성들도 다 참여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흐릿하게 이제 짝대기 하나 둘 셋 넷 있습니다. 문맹자들이 많으니까 짝대기가 있고 그 밑에 또 이름은 한문으로 쓰여져 있고 이제 사진도 있죠. 밑에 좀 보면은 사진도 있어요. 그렇게 보고 이제 한 명을 이제 비밀 투표 형식으로 기입을 하는 겁니다. 경쟁률이 5대1입니다. 5대1이니까 이제 굉장히 요즘 선거 못지않은 거죠. 투표 참여율도 90% 가까이 됐고 그 다음에 자, 또 과연 그때 민주적인 선거를 했겠느냐, 뭐 어떤 공권력과 뭐 예를 들어 이승만이라든지 민주당 같은 그런 세력들이 선거를 실질적으로 뭐 장악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그렇지 않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무소속이 100명 이상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성된 의회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력이 한 3분의 1이 좀 될까 말까 하고 그 다음에 한국민주당
그나마 이제 정당 형태를 갖춘 한국민주당 세력이 한 3분의 1쯤 될까 뭘까 하고 그다음 무소속 소장파의 나머지가 3분의 1쯤 되는데 그때 정치는 지금과 굉장히 다른 것이 정당 정치가 발전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그 교섭단체 변화에 대한 거 보시면 그 표 그림이 있는데 지금 이진식에서 표 보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은 뭐 이합집산이 수시로 일어나고 또 사안과 정세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의회 전체가 뭐 대통령을 지지했다 또 어떨 때는 의회 전체가 대통령을 반대했다 이렇게 그 삼정역대 세력에서 이쪽 두 세력이 연합했다 또 저쪽 두 세력이 연합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 정치의 한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의 경직된 그 정당 정치, 정당 당파적인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정치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한 번의 선거만으로는 민족 선거라고 하기 좀 부족하죠. 최소한 두 번이 있어야 되는데 2년 뒤에 5월 30일 선거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경쟁률이 10대 1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지지 세력, 민주당 세력이 오히려 더 특히 민주당 세력이 완전히 망하고 48년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간파, 중도 세력, 진보 세력들도 대거 국회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계 정치에서 민주주의 한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의 민주주의 선거를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법 제정인데 최근에 한 연구에 의하면 이 2차 대전 이후 동북아에서 새로 만들어진 나라 또는 이제 근본적으로 체제를 변화시킨 나라가 북한, 남한, 북한,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만들어진 헌법 중에 거의 유일하게 민주성과 자주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제헌헌법,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 헌법 정부는 지금 헌법과 마찬가지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믿는 우리 이때 우리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굉장히 명문했죠. 그래서 뭐 여러 임시정부 헌장을 참고했기 때문에 1919년 임시정부 임시헌장의 첫 번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한다거든요. 지금까지 거의 모든 헌법 개정에서 한 번 약간 표현이 바뀐 걸 제외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외국 헌법이나 해방정국에 등장한 여러 헌법안들을 참고했고요. 헌법기초위원회 본회의에서 이제 전부 200명이 모여가지고 한 조항별로 이렇게 3단계의 1, 2, 3독회 그때는 이제 국회 토론은 독회라고 불렀는데 1, 2, 3독회 1을 거쳐서 제정을 하고 주요 내용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 헌법에 문제가 사회주의 헌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떤 진보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죠. 예를 들면 이제 기관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노동자의 이익 김정과 경영 참여권 에 대해서 굉장히 며칠을 두고 이제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경영 참여에 대한 것을 빼고 이익균정권을 헌법에 넣었죠. 이상주의적입니다. 그때 뭐 나라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말지 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포부는 크게 잡아서 내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구절을 의무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이제 초등교육은 의무로 한다. 이 구절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왜 초등교육만 하느냐? 중등교육도 최소 중등교육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안에 나라에 돈도 하나 없고 한국에 있어놨는데 어떻게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느냐?
이 논제가 어떻게 정결되는가 하면 최소한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최소한 초등교육은 의무로 한다. 그 말은 앞으로 상황만 되면 바로 이 의무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그 여지를 남긴 것이죠. 그 다음은 이제 한국적 대통령제의 출발입니다. 물론 이때와 큰 차이는 이때는 이제 다시 선거를 하는 게 선거를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서 또 대통령 선거를 직접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간접으로 대통령을 선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198명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180표를 받고 김구 선생이 13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당시 의장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데 이제 내각제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같이 있는 대통령제는 별로 없거든요. 대통령 총리가 있죠. 총리에 대한 국회의 승인, 인준권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국회에서 대통령 선출에서 180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첫 번째 국무총리를 그러니까 8월 15일 정부 수립 전에 이제 총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장관까지 다 진영을 짜야 되죠. 첫 번째 국무총리를 이은영 씨라고 하는 그 북한에서 조만식 선생 밑에 조선민주당 부당수를 하시는 분을 총리를 추천했는데 압도적으로 부결되어 버립니다. 총리의 대한민국 총리 순환사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독립군으로 유명한 그 이범석 장군이 총리와 국방장관을 겸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이제 진보적인 내용이 많다는데 예를 들면 원안에 아예 없었던 조항을 새로 넣은 것은 그 장변 의원이 이렇게 국회 발언입니다. 진실로 해방을 부르짖고 남자 동등을 부르짖고 모든 것을 평등한 입장에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때 이 헌법에 여성에 대한 하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침이 확실히 말할 것이 없다. 그래서 큰 문제다. 그래서 새로운 조항을 하나 더 넣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대부분의 조항들은 주제를 두고 그 주제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다 뭐 이런 것이라면은 아예 이제 새로 추가되는 게 이거고 이 조항인데 이것도 이제 아주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순조롭지 않고 우여곡절과 설득을 거치면서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법률의 제정인데요. 나라가 선언받는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법 제도가 완비돼야 되잖아요. 정부조직법부터 시작해서 순서로 보면은 공무원법, 국회법, 국군법, 심계원은 이제 지금의 감사원에 있습니다. 심계원법, 법원, 지방자치법, 검찰청, 탄핵재판소와 헌법위원회법은 지금은 헌법재판소를 합쳐져 있던데 그때 이제 탄핵 담당의 재판소를 따르고 헌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자문을 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또 왼쪽에는 기타 주요 법률로는 반민법, 반민족의 처벌법,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법과 국군조직법은 다 여성사태 직후에 그 제도적인 수습체로서 또 특히 국가보안법은 국회에서 발의합니다. 국회에서 거의 다 정파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그 필요성 인식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농지개혁법이 통과되고 귀속재산 임시조치법, 식량 임시 긴급조치법, 개헌법도 이때 처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의 갈등에 대한 문제인데 굉장히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미발달된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거 정말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그럴 지점도 있습니다. 정당 정치가 미발달하다 보니까 국회 모두의 의사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먼저 막 손들고 내가 발언하겠다 이러면 또 막 하고 이러는데 그러나
정말 정세와 상황에 따라서 경직되지 않게 이 연합이 유동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또 필요할 때는 의회 전체가 같이 대통령과 행정부를 비판 견제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다 힘을 합쳐가지고 대통령과 행정부와 협동을 하고 지지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교과서적인 행정부 입법부 관계입니다.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고 그러면은 뭐 사법부도 있지만 행정부 그다음에 입법부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정부를 감시하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현재 정치가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안 이루어지죠. 정당의 관계로 이루어져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아니라 그 정당 정치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관통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제도의 세계적인 학습과 개선 관행이 많이 발전합니다. 그때 뭐 대통령 거부권과 관련된 대통령이 이제 소수파니까 지방자치법이나 식량 조직법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부권 행사할 때 국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분란이 일어나면서 그게 이제 이후 헌법에 보면은 이 제한헌법의 거부권 관련 조항과 이후 헌법을 비교해 보면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 굉장히 재미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은 국회법을 개정해서 교섭단체가 필요하구나. 교섭단체 없이 200명이 다 한꺼번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껴가지고 이런 여러 측면에서의 지역경제 학습과 개선, 관행이 발전을 합니다. 행정부 입법부 관계에서도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와 관련해서 참 부러운 측면 중에 하나이고 내가 국회 회의록을 읽으면서 그 가장 백미의 순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승사태 직후에 이게 11월 6일 그 회의인데 11월 5일 회의에서 국회가 당장 대통령과 장관들 국회에 출석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대통령한테 그날 지금 좀 국회로 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과 장관들이 국회에 출석을 합니다. 출석을 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막 딱 세웠죠. 그러면서 이제 조원영 의원이 비록 여순사태가 공산당 남로당의 폭동을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많은 그 양민들이 중에서 일부라도 거기에 동조를 한 것은 정부가 정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동각이라고 해서 이제 내각 총사태와 내각 재조직을 이제 주장하죠. 나는 좀 점잖게 표현하긴 하지만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반란세력이 조직적으로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것이 확산되고 국민들 중에도 일부가 그게 동조를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보십시오. 나를 나가시고 조원영 의원 말씀이 대단히 적절하고 간곡해서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자기는 그러나 우리는 대전경제 국가에서 의회가 내각 총사체를 요구하는 것은 그건 내각제에서 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그런 제도 아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원영 의원 아시나요? 어제 누구하고 좀 다른 거 같지 않습니까? 네. 조태열 외교장관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죠. 네. 이번에 이제 아들이 승무 얇은 하얀 국가를 고의적으로 남기려고 했잖아요. 그 조지훈 시인이고 이번은 1900년생인데 와세다 영문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신문들 보면 일본에서도 학생들 모아가지고 동계권 관련된 그런 활동하다가 또 잡혀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 그 한의학계에서 명예 초대 총재로 모시려고 하는데 1930년대에 이만한 한의학 책을 썼습니다.
영어가 나오고 하나 뜻이면 한일체고요. 조대일 장관은 이제 그 야인 시절에 이제 장관 될 거라고 꿈도 못 꾸던 시절에 제가 약간 교류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연구하다가 어떻게 이거 쓰셨는지 이게 비밀입니다. 딴 데서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20살 때 그 조지훈 씨를 놓고 그다음에 이제 마세다에 갔는데 인물도 좋고 학생도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일본 소녀들이 따라다녔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폐병이 걸려가지고 비실비실하니까 고쳐주려고 한해하려고 공부를 해서 책으로 쓰시는 거죠. 자, 이제 뭐 거의 다 끝으로 와가는데 제한국회식 한국민주대학 평가는 당연히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동시대 이제 탈식민주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어떤 운명을 겪었는가에 비교해보면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엔 한국위원회가 이제 정부수립 1년 뒤에 총회 제출 보고서도 있고 아니면 오늘 뭐 이렇게 이제 자료나 좀 소개해드릴 자료는 뉴욕타임스 사설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그 총회 제출한 보고서 있고 여러 한계도 있지만 행정부와 입법부가 굉장히 또 갈등하고 협력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게도 하지만 이게 초기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판단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것은 1955년 6월 2일자 뉴욕타임스 사설과 논설입니다. 여기 보면 한국의 선거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5월 30일 선거 며칠 됐죠? 그 다음에 전쟁발과 3주 전인데 이렇게 좀 확대한 여기 보면 결론적으로 한국인들 민주주의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지지 기반을 일정 정도 이 선거를 통해서 상실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정부가 강압적인 정부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다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밑바닥에서부터 어렵게 배워가고 있지만 그런 의지는 확실히 칭찬받을 만하고 이번 선거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증거이다 이렇게 이제 뉴욕타임스 사설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이 3주 뒤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미국으로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도 마찬가지로 그 몇백만 명의 청년들이 다 불러들였다가 다시 엄청난 청년들을 다시 징집해서 한국을 보내는 것은 어렵죠. 그런 여론이 조성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한국 민주주의가 정상적인 궤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그 밑에서 6년 동안 국무장관을 한 굉장히 미국의 대표적인 키신저 이전에 대표적인 이제 덜레스 국무장관의 사진인데요. 이번에 이제 덜레스죠. 덜레스 장관이 되기 전에 트루먼 시절에 그 국무장관 특보 또는 뭐 자문역으로서 민주당에서도 이제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날과 일주일 전이죠. 전쟁 날로 생각도 못하고 그때 국회에서 한 연설을 여기 제가 번역 안 했나요? 여기에 따라왔던 이제 미 국무부 그 극동장관이 극동국장이 장관에게 보내는 보고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6월 19일 날 이제 국회 덜레스가 연설하고 나서 아주 좀 보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뭐 한국의 외교장관, 극동국장, 덜레스 등등이 같이 면담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몇 년 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한국 안보를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나토 같은 것을 만들든지 한미 동맹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이 공식적으로 안보 보장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이야기해왔는데 미국은 이제 부담을 지기 싫어서 안 했거든요. 그리고 설마 소련이나 북한이
남측을 하리라고 이렇게 오픈을 한 겁니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야기합니다. 공동의적에 대항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협정이나 동맹 조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 정부가 자유세계에 충실한 일원임을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와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도 안 돼서 전쟁이 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가서 2월 29일 날 덜레스가 국무장관에게 이제 메모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남한은 미국 지원을 통해서 자유사회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는 남한 내부 실패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소련 공산주의가 남한의 자유정부 실현을 성공함에 따라 이것을 위협적인 남한의 위협적인 도덕적 전쟁 기제로 인식하고 제거해야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게 이제 전쟁 발발에 대한 정확한 평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과 무관하게 미국의 여론과 정치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완전 철군 1년 만에 다시 대규모로 유엔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국의 시기는 민주주의에 대해 매우 불리한 조건, 그리고 헌정의 불쾌를 경험하면서도 불가능해 보였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출발점이 되었고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까지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당시 남한의 정치 경제 상황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뭐 정말 너무나 많이 발전하고 안정되었죠. 그래도 불구하고 아쉬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정치인들 보면은 단지 모든 면에서 최고의 엘리트일 뿐만 아니라 소명의식이 굉장히 많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굉장히 대차입니다. 대통령하고도 1대1로 막 많이 붙고 또 대통령 발표를 듣고 있어요. 여기서 학식으로 견문도 많고 우리 의원님들도 물론 정당 정치의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 정치에서 보여주는 그 정당 정치의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이것을 물론 이것은 공천제도부터 시작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결국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각성을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생각하고 난사의 영웅이 된다고 이때 보면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요새는 소인배들이 멀쩡한 나라를 난세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내각제나 이원집 정도 더 나을 것이냐. 진짜 요새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만은 유일한 그 실험이 1960년 실험 실패를 끝냈고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다만 한 가지 동의하는 것은 다당제로 가면 좋겠다. 근데 다당제는 좀 제도를 바꿔야 되잖아요. 다당제는 비례대표제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중선거구제 형태로 할 수도 있고 거의 선거제도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독일식은 이제 의원수가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우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나 스웨덴 같은 나라처럼 광역별 비례대표제도 있고 아니면 전국의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비례대표제는 두 나라 네덜란드, 이스라엘인데 좀 작은 나라죠. 그러면은 광역별 비례대표제라든지 측면하고
연동형 이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다당제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오히려 좌우 양극단에 있는 세력들이 정치에 좀 더 참여하면 좀 더 순화될 가능성이 그런 실험을 하는데 저는 찬성합니다. 예, 아주 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반적으로 그런 주제들이 이 시기에 많이 다뤄져서 저는 좀 더 긍정적인 측면과 제도적 측면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도 아쉽게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제국의 시기의 주요 인물들을 한 명씩 한번 봅시다. 이승만 대통령은 구한말에 1891년 1월부터 1905년 7월까지 5년 7개월 동안 한성감옥에서 목사직을 하고 바로 나와서 테오도르 루스벨트 대통령한테 한국 독립을 파란하고 그런 파란만장한 일생을 겪었습니다. 미국에서 종교계나 종교계 한국 독립을 위한 여론을 조사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자, 그다음 부통령은 이시영 씨가 부통령입니다. 유명한 독립운동가 있고 이시영, 이회영 지금 이회영의 그 저기 손자가 이정찬 독립협회장이죠. 그분이 부통령입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장 신익희 국회의장은 젊었을 때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에 참여해가지고 내무부장 외교와 관련된 부분을 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귀국해서 한치의 흠결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다음 국무총리와 국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범석 장군이 국무총리 초대 국무총리죠. 반민족에서 처벌법과 관련된 어떤 논쟁에서 이범석 국무총리, 이범석 장군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 독립을 하고 우리가 좀 안정됐으면 한 400명 정도를 광화문에서 다 처형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럴 처지가 우리 지금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 과거의 적보다 우리 현실의 그런 위협 세력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그 핵심은 사실은 그 경찰이죠, 경찰. 왜냐하면 군대도 저 여성 사건이나 갑자기 저기 남로탄 때문에 이제 죽을 뻔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경찰에서 그 친일 경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청산하면은 그러니까 안보 치안에서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이광수, 최남선, 최린, 기업가 이런 사람들이 그때 전부 다 이렇게 묶여가지고 가고 이럴 때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에 대한 동정심 없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의 청사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점들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 사실 이 주제도 한 달쯤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또 반면특위의 측면에서도 제도적인 측면도 다릅니다. 제한헌법 부칙에 원래 이제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소급 입법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부칙에 예외적으로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전에 악질적인 친일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는. 그다음에 그 시행하는 방식이 국회에다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 법률을 제정하면은 검찰에서 교수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국회 조사위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반민족 행위 특별재판소 검찰부터 국회의원들이 대거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그 모든 일들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그런 측면도 있고, 우리 역사에 굉장히 안타까운 한 장면이죠. 가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사람은
전체주의는 독재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한 지난 1세기 정도의 여러 국가와 정치 체제에 대한 경험과 실험들을 볼 때 현대민주주의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첫째는 아까 얘기했던 경쟁적이고 공정한 선거, 공정한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정치 지도자를 바꿀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바꿀 수 없으면 처음에는 아무리 그 모든 민중과 국민의 뜻을 위해서 정책을 하겠다 그래도 권력을 독점하게 되고 이제 그 지금 중국 헌법이나 국가헌법하고 이런 거 보세요. 헌법 전문이 나오는데 당이 나옵니다. 당이 나오고 당의 의무가 그 사회를 이제 이끌어 나가는 것이 그 배타적인 거죠. 그러면서 그게 민주주의하고 모순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경쟁적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바꿔야 된다. 첫째. 둘째는 법치주의.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민주적으로 나온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제한되어야 된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가 국민의 지지를 아무리 많이 받고 선출되었다 제한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법치주의 권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 권리를 포함시킬 수도 있죠. 뭐든 이제 국민 개개인이 다 주체이고 나라의 주인이 있다. 한 덩어리로서 민중 뭐 이런 거 말고 각각 개인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 그 권리의 주체이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서도 총각 다음에 국민의 권리가 얼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권리에 대해서 각 개인의 권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어떤 법이나 어떤 민주주의의 다수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자유주의.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서 이제 그 계획경제가 공산주의 계획경제 이게 우리 체제와 큰 차이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중국 같은 나라 보면 굉장히 시장경제가 활발하잖아요. 그러나 1949년에 만들었던 그 헌법에 따라서 공산당이 중국 공산당이 뭐 인민을 영도할 뿐만 아니라 인민의 방법도 중국 인민의 방법은 당의 문제입니다. 국가 문제가 아니라 당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정치적인 측면이 오히려 계획경제라고 하는 경제적인 측면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반대가 공산주의가 알고 있어요. 민주주의 반대는 독재 또는 권위주의, 독재, 전체주의 뭐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와 경제의 이 스펙트럼이 다른 개념. 경쟁적 선거가 있으면 민주주의고 그 다음은 그냥 약간 선거는 있는데 약간 권위주의부터 시작해서 완전 전체주의까지 스펙트럼이 쫙 있습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자꾸 시계를 보시고 불안해하시는데 근데 지금 민의만 하지 않았네요? 내가 시간을 좀 더 끌어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안에 민주주의 안에 자유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도 활용한다는 거죠. 가치 때문에. 그게 민주주의 안에 자유는 프랑스가 원하는 자유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경계가 이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 내용이 아니라 행동의 형태로 이제 폭력으로 국가를 전복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모든 사상과 체제에 대한 그 선전 또 그런 정당들은 다 허용하는 뭐 미국에도 다 진짜 스탈린주의 공산당도 다 있고요.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발전할수록 그 허용의 폭은 넓어지죠. 다만 역사적이나 국가의 특성상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친나치나 뭐 나치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그거는 허용 못하겠다는 거 있고 우리도 지금 뭐 거의 집회를 많이 안 하지만 국가보안법상으로 뭐 북한 친북한 정권이나 북한의 독일 제한 정권 이런 거는 이제 안 되겠죠. 그런 특수성이 있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폭력이 아니라 정부의 정부 체제의 정도 행동으로 실현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되어야 하죠. 정당의 국가 체제의 특징이 있고 이제 정당의 이념이 있겠습니다. 미국도 국가 체제의 특징을 보면 경쟁적인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뿐만 아니라 국회도 배치되고 뭐 지방의회 시작해서 다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많습니다. 미국은 자유주의, 미국 자유주의라고 할 때 그 자유주의 굉장히 여러 개 이게 있지만 좀 더 시장 친화적이고 사회 문화적 예대로 허용해 보기 어렵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유주의라고 그러죠. 그다음 미국 공화당은 글쎄요, 뭐 아직 그 어떤 당이 이념이나 아니면 속에 꿍꿍이로 선거 경쟁 선거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게 있다. 그 정의의 실현이다. 뭐 이런 거. 예, 그죠? 예. 만약 그렇게 행동하면은 그 당은 민주주의 당은 아닙니다. 민혜만 오셨습니다. 박수로 말씀해 주시죠.